폭력배들이 그의 딸의 삶을 앗아갔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복수할지 상상도 못했다. 마커스 민수가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드는 가운데 딸 혜린 가명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냄새가 소박한 부엌을 가득 채웠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12살 혜린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복습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4년 전 암으로 아내 소피아 수연을 잃은 후 혜린을 홀로 키워왔고 딸과의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아빠, 강아지 키우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혜린은 토스트를 베어 물며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 친구들은 다 애완동물이 있는데 내가 꼭 잘 돌볼게.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뭐든지 다 할게. 마커스는 잠시 멈춰 그녀의 요청을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키우기에 이상적이지 않았고 그의 건설 현장 일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다. 하지만 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우리 딸. 이번 주말에 동물보호소에 가서 한번 둘러볼까? 혜린은 기쁨에 찬 얼굴로 그를 꽉 껴안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마커스는 혜린을 강남 초등학교로 데려다주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3시 반에 데리러 올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혼자 돌아다니지 마. 마커스는 도시 반대편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중장비를 조작하고 새로운 쇼핑 단지를 건설하는 일을 도왔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지속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오후에 구름이 몰려오자 그는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예상된다는 것을 알고 혜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폭풍이 오고 있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기다려. 혜린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인 서연 가명과 보람 가명과 놀다가 메시지를 받았다. 세 소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벌써 4시가 넘었다. 나 가야 해. 혜린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빠가 비 때문에 걱정하셔. 그녀의 친구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지하철역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월요일에 봐. 혜린이 기차에 오르자 서연이 외쳤다. 집까지 가는 데는 보통 20분이 걸렸고 혜린은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즐겼다. 최근에야 마커스가 혼자 다니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혜린이 지하철역에서 내리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슬비가 꾸준한 폭우로 변하자 재킷 모자를 뒤집었었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로 피신했다. 혜린은 익숙한 길을 따라 서둘러 걸었고 그녀의 발소리가 젖은 포장도로에 울려 퍼졌다. 한편 마커스는 퇴근 후 혜린이 아파트에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묵이 감돌자 걱정이 즉시 그를 사로잡았다. 혜린아? 그는 그녀의 방, 욕실, 그리고 작은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불렀다. 그녀의 배낭은 문 옆에 없었고 그녀의 신발은 평소 있던 자리에 없었다. 점점 더 걱정이 된 마커스는 혜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몇 시간 전에 혜린을 지하철역에 내려줬다고 알려주었다. 마커스는 열쇠를 쥐고 역으로 달려가며 혜린의 이름을 부르고 검은 머리에 파란 재킷을 입은 어린 소녀를 보았는지 낯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비는 밤새도록 쏟아졌고 마커스는 필사적으로 수색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했지만 혜린이 실종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제안했다. 마커스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밤새도록 거리를 걷고 병원에 전화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조깅하던 사람이 도시 공원을 가로지르는 강남천에서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슨 박 형사와 그의 파트너인 김순경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물가에 다가갔을 때 박 형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닐 시트로 덮인 작은 시신은 분명히 아이였다. 검시관을 불러. 박 형사는 김순경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그리고 최근 실종 신고를 확인해봐. 형사는 시신이 적어도 36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의도적인 유기는 범죄 행위를 암시했다. 마커스가 박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연간실에서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혜린의 시신을 확인했다. 어제 작별 인사를 했던 활기찬 소녀는 이제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박 형사는 혜린의 친구, 잠재적인 적 또는 특이한 행동에 대해 마커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지만 마커스는 혼란스러워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부검 결과 박 형사가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혜린은 살해되기 전에 여러 명의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법의학적 증거는 적어도 2명의 다른 공격자를 시사했고 잔혹한 범죄의 성격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음을 나타냈다. 경찰서로 돌아온 박 형사와 김순경은 지하철역과 주변 지역의 보안 영상을 검토했다. 그들은 카메라에 찍힌 혜린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가 역에서 나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혜린이 집으로 걸어갔을 시간대에 역 근처에 주차된 수상한 흰색 밴을 확인했다. 확대된 영상은 밴의 번호판과 운전자의 일부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량은 공업지구에 사는 42세 남성인 박철수 가명에게 등록되어 있었다. 형사들이 박철수의 주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가 차고에서 밴의 내부를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철수 씨, 이 밴이 당신 밴입니까?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물었다. 박철수는 초조해 보였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네, 하지만 가끔 제 아들 민준 가명이가 빌려 쓰기도 해요. 19살이고 저랑 같이 살아요. 박 형사가 밴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좌석 쿠션 사이에 끼어있는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혜린의 휴대폰이었고 박철수는 박 형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더듬거렸다. 형사들은 박철수를 신문하기 위해 체포했지만 그는 혜린이 실종된 시간 동안 직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지만 그의 밴에서 혜린의 휴대폰이 발견된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압박을 받자 박철수는 마침내 그의 아들 민준이가 그날 저녁 밴을 빌렸다고 인정했다. 박민준은 경범죄와 약물 사용 전력이 있는 문제아였다. 경찰이 그가 머물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가 공황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친구인 최서준 가명과 김도현 가명도 함께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최근 약물 사용 흔적을 보였다. 신문 과정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박민준, 최서준, 김도현은 밴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비를 맞으며 혼자 걷고 있는 혜린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들은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뒤에서 혜린을 붙잡아 의식을 잃게 하고 김도현의 부모님이 외출한 동안 그녀를 김도현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 형사가 마커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했다. 세 젊은이는 몇 시간 동안 혜린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김도현의 휴대폰으로 범죄를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당황하여 혜린이 그들을 식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다. 그녀의 시신은 비닐로 포장되어 어둠 속에서 가을에 버려졌다. 한편 마커스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혜린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지 않은 것, 그녀가 혼자 지하철을 타도록 허용한 것, 이 비극으로 이어진 모든 결정에 대해 자신을 탓했다. 그는 혜린이 탔던 것과 같은 지하철 노선을 타고 그녀의 마지막 여정을 되짚으며 만약에 대한 시나리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여행 중 하나에서
마커스는 지하철 TV에서 혜린의 시신 발견에 대한 뉴스 보도를 들었다. 기자는 경찰이 여러 용의자의 연루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이 해당 지역에 다른 유사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날 저녁 마커스는 혜린의 휴대폰에서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당신의 딸은 최서준과 김도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최서준은 단풍나무길 84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박민준도 연루되었지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메시지는 경찰서에서 혼란스러운 순간에 증거 보관함에서 혜린의 휴대폰을 몰래 빼돌린 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죄책감과 친구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박민준은 익명으로 혜린의 아버지에게 다른 가해자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했다. 마커스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응시했고 그의 슬픔은 더 어두운 것으로 변했다. 그는 최서준에게 제공된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답과 정의에 대한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힌 마커스는 메시지에 언급된 주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최서준은 밤에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싱글맘과 함께 교회의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마커스가 도착했을 때 지하실의 TV 불빛 외에는 집이 어두웠다. 그는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들어갔고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분노로 두근거렸다. 지하실에서 마커스는 최서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혜린의 폭행 영상을 태연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특정 부분을 되감아 웃기까지 했다. 마커스는 최서준이 딸의 고문을 되살리는 동안 공포와 분노로 지켜보았다.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마커스는 빛 속으로 들어섰다. 저 아이는 내 딸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최서준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는 마커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아마도 17세가 채 안 되었을 것이며 기름진 머리와 여드름 흉터가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최서준은 노트북을 닫으려고 하며 요구했다. 나는 혜린이 아버지야. 마커스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했다. 네가 죽인 여자아이. 최서준의 초기 충격은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는 비웃었다. 나는 미성년자야. 잡혀도 몇 년 안에 나올 거야. 마커스는 달려들어 최서준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고 가구를 넘어뜨리고 벽에 부딪혔다. 최서준은 더 어리고 민첩했지만 마커스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싸움은 마커스가 최서준이 작업하고 있던 건설 프로젝트에서 금속 파이프를 잡아 휘둘러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면서 끝났다. 숨을 헐떡이며 마커스는 최서준의 시신 위에 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은 다음 최서준의 컴퓨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역겹게 만들었다. 혜린의 영상만이 아니었다. 최서준은 적어도 2명의 다른 어린 소녀에 대한 폭행을 기록했고 이는 약탈적 행동 패턴을 시사했다. 마커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정리한 다음 최서준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김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차를 배달하기 위해 외지로 간다. 내일 자정에 내 집으로 와라. 혼자 와. 박 형사는 다음 날 아침 젊은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최서준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박 형사는 즉시 현장의 폭력성을 알아차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가 최서준의 컴퓨터를 검토했을 때 그는 혜린과 다른 피해자들의 끔찍한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고 여러 가해자의 연루를 확인했다. 박 형사는 또한 마커스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지문과 그의 DNA 흔적을 포함해서 마커스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는 응답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그들은 세탁 바구니에 숨겨진 피 묻은 옷을 발견했다. 마커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이미 평소 다니던 곳에서 사라졌다. 김도현은 가족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부유한 부모는 즉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방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도현이 나이가 많고 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잘못 인도된 혼란스러운 10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모는 아들의 범죄의 심각성보다 자신들의 평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 박 형사는 최서준의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에이미 가명의 부모를 만났다. 에이미는 공격자들에게 협박을 받은 후 자살한 15세 소녀였다. 에이미의 아버지인 김씨 가명은 정의 시스템이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만견자실하고 분노했다. 그 아이들이 내 어린 딸을 망쳤어.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한 일을 촬영하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어. 그녀는 수치심을 안고 살 수 없었어. 박 형사는 이러한 실패한 사건의 무게를 느꼈고 법률 시스템이 종종 그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부적절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젊은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고 진정한 재활 없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한편 마커스는 몇 달 전에 혜린을 위한 주말 휴양지로 빌렸던 외딴 오두막에 숨어 있었다. 오두막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고 추적하기 어려웠다. 그는 증거를 연구하고 김도현에 대한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하루를 보냈다. 최서준의 컴퓨터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마커스는 김도현이 친구들과 어울려 훔친 차를 작업하는 특정 공업지구의 차고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커스는 김도현을 찾거나 그의 행방에 대해 더 알아내기를 바라며 차고를 방문했다. 차고 주인인 거친 남자 박씨 가명은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다. 나는 김도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주장했지만 마커스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상당한 현금 지급을 포함한 약간의 설득 끝에 박 씨는 김도현이 다양한 불법 활동의 근거지로 차고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자아이들을 데려왔어. 박 씨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어린아이들이었어. 나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면 그곳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마커스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박 씨에게 혜린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래, 본 적 있어. 그녀는 약 일주일 전에 이곳에 있었어. 김도현은 그녀를 뒷방에 몇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마커스는 박 씨의 셔츠를 잡아 김도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다. 몸싸움 중에 박 씨의 권총이 홀스터에서 떨어졌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사되어 다른 정비공 중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남자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마커스에게 더 이상 해치지 말라고 애원했다. 김도현은 낡은 창고 지구에 있어. 그는 헐떡였다. 산업로 날 잃을 뻔 건물이야. 친구가 죽은 후로 거기에 숨어 있었어. 마커스는 경찰에 곧 신고될 것을 알고 차고를 재빨리 떠났다. 그는 창고 지구로 차를 몰고 갔고 그곳은 범죄 활동에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버려진 건물과 빈터의 미로였다. 오두막에서 마커스는 근처 집에 살고 뉴스 보도에서 그를 알아본 김씨 가명라는 여자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신고하는 대신 혜린의 죽음에 대해 알고 나서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몇 년 전에 음주 운전자로 딸을 잃었고 마커스의 고통을 이해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아. 그녀는 그에게 음식과 물품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시스템은 내 딸도 보호하지 못했어. 그녀를 죽인 남자는 2년형을 선고받고 18개월 만에 풀려났어. 김 씨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과 법 집행을 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마커스가 김도현을 찾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권총을 제공했는데 그녀는 그것이 고인이 된 남편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형사는 마커스의 움직임을 착오로 추적하고 부상당한 정비공을 인터뷰했다.
남자가 묘사한 마커스의 정신 상태는 박 형사를 걱정시켰고 그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점점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형사는 또한 김도현이 창고 지구를 은신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경찰관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을 수색했다. 그들은 임시 침실과 훔친 물품을 포함하여 여러 건물에서 김도현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마커스는 결국 마을 외곽의 호텔에서 김도현을 추적했고 그곳에서 젊은이는 혜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소녀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 마커스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분노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는 김도현이 혼자 나올 때까지 호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그에게 맞섰다. 김도현은 오만하고 무시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내 딸이 원해서 그랬어. 그는 조롱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달라고 거의 애원했어. 마커스는 주먹으로 김도현을 때렸고 그들은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김도현은 강하고 사악했지만 마커스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현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마커스는 앞타이어를 쏘아 김도현이 추락하게 만들었다. 박 형사는 김도현이 근처 숲으로 도망치려 할 때 호텔에 도착했다. 박 형사는 지원을 요청하면서 빽빽한 나무와 덤불을 헤치며 두 남자를 쫓았다. 멈춰, 마커스! 박 형사는 소리쳤다. 이건 혜린이를 되돌릴 수 없어. 마커스는 멈춰서서 형사를 마주했다. 그들은 내 딸을 망쳤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들은 그걸 촬영하고 비웃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 시스템은 그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지만 내 아이는... 박 형사는 마커스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자경단 정의를 허용할 수 없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야. 우리가 김도현을 처리하게 해줘. 법원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줘. 법원? 마커스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그에게 몇 년 동안 소년원 수감형을 내릴 거야. 아마도 사회봉사도 시키겠지. 혜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는 자유로워질 거야. 김도현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뛰쳐나와 마커스를 덮치려 했고 총을 얻으려고 했다. 몸싸움 중에 총이 발사되어 김도현의 가슴에 맞았다. 박 형사는 자신의 총을 꺼내 발사하여 마커스의 어깨를 맞추고 그가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고 김도현은 치명상을 입었고 마커스는 무력화되었지만 살아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박 형사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의식이 있는 마커스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혜린이에게 미안해. 박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이야. 그녀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 마커스는 눈물과 체념으로 가득 찬 눈으로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이야. 나는 그들이 그녀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고통받기를 바랐어. 김도현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민주는 납치, 성폭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커스는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년 후 박 형사는 감옥에서 마커스를 방문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눈에 띄게 늙었고 그의 머리는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고 그의 얼굴은 그의 행동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방문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혜린과 그들의 삶을 휩쓸었던 사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나는 매일 그녀에 대해 생각해. 마커스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 대한 꿈을 꿔. 그녀가 가졌어야 할 삶에 대해, 대학, 직업, 언젠가 그녀 자신의 아이들. 박 형사는 마커스의 상실의 깊이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딸이 있어. 그는 인정했다. 혜린이 나이쯤 됐어. 당신이 겪은 일을 상상할 수 없어. 가장 힘든 부분은 내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야. 마커스는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고 나는 그녀를 실망시켰어.
그리고 살인자가 됨으로써 다시 그녀를 실망시켰어. 박 형사는 그의 맞은편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괴물이 아니라 슬픔과 정의의 실패로 파괴된 아버지를 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지만 이해해. 박 형사가 감옥을 떠나면서 그는 정의와 복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혜린의 죽음은 여러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법률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다. 김도현이 숨어있던 창고 지구는 결국 철거되어 기념공원으로 대체되었다. 입구 근처의 작은 명판은 혜린과 다른 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헌정되어 그러한 비극의 인적 비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커스는 가석방이나 항소를 결코 요구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폭력의 결과와 갈등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언하는 데 사용했다. 그의 이야기는 복수의 파괴적인 힘과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다. 박 형사는 법 집행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이어갔고 혜린의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모든 조사에 적용했다. 그는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범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혜린의 기억은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인간의 잔인함의 어둠에 의해 너무 일찍 꺼진 밝은 빛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성년자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역 법률의 변화를 촉발하여 그녀의 유산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의 유산이 되도록 보장했다. 결국 폭력의 악순환은 여러 희생자를 낳았고 한 어린 소녀가 빛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으로 인해 영원히 바뀐 공동체를 남겼다.